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랑세르가 말하는 정치에 대해서 처음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오늘날 말하는 정치는 과거처럼 어떤 이념이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하는 사회적인 모든 활동이 아니라 공약은 사라지고 또한 공약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지자체의 장자리를 맡은 사람이건 선거 전에 내놓았던 공약들을 거의 지키는 사람들이 없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정치 상황과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고 유사하구나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데요. 과연 랑시에르는 어떤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는지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43쪽 세 번째 문단입니다. 약속에 의해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이 시간에 분할에서 자유로워진 공간이 상응해야 했다. 행정관용어로 그것을 보통 중심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중도 정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 공간의 새로운 짜임을 가리키는 유적인 이름, 생산과 유통의 자유로운 비정치적 전개에 어울리는 합의력의 자유로운 전개를 가리킨다. 하지만 시대의 시작과 끝을 공포하기는 쉬워도 이 짜임을 경험적으로 탐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중심은 계속해서 빠져나간다. 정치의 종언은 오히려 두 종언으로 나뉘는 듯 보인다. 이 두 종언이란 약속의 종언과 분할의 종언이라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종언이며 잠재적으로는 정치의 종언의 두 편들, 즉 새로운 시간의 편과 새로운 합의의 편을 만들어낸다. 지난 시간 앞문단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정치는 왕정에서도 자유로워졌고요. 어떤 근대적 이념에서도 자유로워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과거의 기준으로서, 과거의 가치로서 분할되지 않는 시대에 도래했고, 그래서 정치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가치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보통 일반적으로는 중심이라고 부른다고 랑세르가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 분할에 대해서는 우선 이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의 17쪽의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실은 이 감성적인 것의 나눔, 감성적인 것의 분할이라고 해서 랑세르가 쓴 책도 있거든요. 그 책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서 더 자세한 이해를 갖게 되면 되고요. 우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어느 정도 막연한 의미는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17쪽 역주를 조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랑시에는 말하고 있네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새로운 것이 다가왔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실행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도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서 어떤 현상들을 꼬집어 탐지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가 새로운 것이 시작됐는데 그것이 뭐지? 라고 하면 다들 정의하기가 어려워해요. 예를 들어 오늘날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 다가왔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럼 그것이 무엇인데? 라고 말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로봇이라고 하기도 하고 드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율주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공지능 AI라고도 하는데 혹은 메타버스라고도 이야기하던데 도대체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뭔데? 라고 하니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뭉뚱그려서 말하는 그 무엇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따라서 새로운 시대의 정치는 어쩌면 합의력의 자유로운 전개가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가능하지 않고
자꾸 다른 방식으로 중심에서 자꾸 분할되고 나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선 분할은 어떤 분배, 몫을 나눔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약속이 종언되는 것 혹은 분배, 나눔, 몫을 나누는 것, 이 분할도 종언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래하게 될 정치는요,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랑셰르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1988년 프랑스 대선은 여전히 그에 대한 교훈적인 우화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패배한 후보인 시라크 총리는 사실 새로운 시대의 시간의 이념과 자신을 정확히 동일시했다. 그가 19세기의 약속의 노인이라고 지칭했던 후보에 맞서 그 자신은 다가올 세기의 젊음,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밀어붙일 수 있는 역동적 기획력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에게 그저 늙음에 맞서 젊음을 선택하고 오늘날 권력 행사란 곧 역량의 자유로운 전개라는 명확한 사실을 인정하기를 종용했다. 시라크는 회계자를 약속의 고리에 새로이 가두어 놓고는 그가 더 이상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음으로써 감추려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고백하게 만들려 했다. 그가 어쩔 수 없는 약속의 시간이고 그 약속을 실행하는데 무능력하며 새로운 것들을 차근차근 밀어붙이기는커녕 옛 것들을 까마득한 장래로 투사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했다. 오래된 약속의 시간, 더는 고백할 수도 없고 감히 고백하지도 않는 약속의 노인인데 총리 출신 인물로서 새로운 것들을 밀어붙이는 역동적인 인간, 우리를 승자로서 2000년대에 들어가게 만드는데 적합한 승리자가 맞선 것이다. 네, 그래서 1988년 프랑스의 정치는 두 가지의 입장에서 서 있는 후보자가 맞대결을 펼쳤다고 랑셰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나이나 젊음이 아니라요,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걸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어진 공약들과 행정들을 실천하지 않고, 아니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인가, 두 가지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상충되었다, 대립하게 되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읽으면 읽을수록 오늘날 대선 구도와 너무나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행정력과 실천력을 강조하는 후보가 있고요.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이념과 캐치프레이즈만 가지고 있는 후보가 있네요. 두 후보, 두 사유 가운데 어느 쪽이 승리하게 될까요? 역량이 자연스레 권력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반면 약속은 권력을 무능력하고 무분별한 것으로 만든다고 주장하는 담론, 약속의 종언의 사유, 그리고 전문적이거나 대중적인 여론기관들의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초이데올로기적 정치의 사유와 유일하게 합치되는 듯 보이는 담론, 이것이 일상의 거리를 활보하는 담론이다. 하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것 때문에 마침 때가 왔을 때 그 담론은 먹히지 않았다. 날마다 군림하기 위해 만든 듯한 이 지배적인 사회학적 담론이 먹히지 않던 날이 적어도 하루 있었다. 후보자들이 성패를 걸고 막판 승부를 펼치는 텔레비전 정치 토론이 있던 날, 바로 그날 이 젊고 역동적인 총리는 경험했다. 이미 약속하기를 거부했던 자로 하여금 약속하게 만들거나 그의 약속을 배신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상대가 제 앞에 치명적인 칩을 던지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는 상대 후보자로 하여금 약속 대 역량의 둘, 말 대 현실의 둘, 약속을 지키는 법이 없는 인간 대 언제나 진보하는 역동적 인간의 둘을 인정하게 만들고 싶어 했다. 하지만 모든 시간 담론에 깔려있는 이 담론적 분할이 들리지 않는 정세가 적어도 한 번은 있다. 그 정세에서는 의도했던 상대가 그것을 듣지 않으면 담론 대결의 심판인 관객들도 그것을 듣지 않는다.
랑시에르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당대에는 이렇게 약속을 하는 후보자와 역량이 있는 후보자, 말만 앞서는 후보자, 아니면 현실적으로 일을 치르는 후보자,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후보자와 언제나 주어진 역량을 통하여 자신이 내놓은 행정력들을 발휘하여 진보하고 나아가는 후보자, 보통 사회적인 담론은 언론은요, 이런 대결 구도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랑시에르가 말하는 담론은 하버마스가 이야기하는 담론, 어떤 구체적인 토론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사회 저변에 깔려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주로 오가는 이야기들, 특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전파되는 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래저래 말은 많지만 구체적인 어떤 대상들은 제시되어 있지 않겠죠? 그런데 그게 한번 깨진 경우가 있대요. 아무리 언론이라든지 사회적인 담론을 가지고 구도를 만들어서 상대방 후보와 나 자신의 역량을 비교하고 내가 더 낫다는 우위를 드러내고 싶어도 이게 통하지 않는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였을까요? 저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상대방과 내가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했는데 그걸 상대방이 전혀 듣지 않는데요. 애초에 이 대결 구도 자체를 무시해 버린대요. 그렇게 되니까 대중들도 사람들도 저 대결 구도에 관해서 듣지 않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그리도 자연스러운 결론이 결론적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것일까? 아주 사소한 일이 벌어졌다. 우리를 다가올 새 천년으로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 역량으로부터 권력을 끌어냈던 후보자에 맞서 그 상대는 여행이 아니라 구덩이에 다른 가장자리를 연출하고 약속이 아니라 그것의 반대인 최악의 약속을 말했을 뿐이다. 사실 그것이 내가 앞에서 말했던 유일한 약속이다. 대통령 출신 후보는 이번에는 최악의 약속만 한다. 그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둘의 유혹에 빠져버린다면 내분과 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향되었다고 하던 이 약속과의 전쟁을 그는 가공할 선택의 지평으로 다시 연출했다. 그는 이렇게 정치적인 것에 다른 종언, 다른 한도를 통보했다. 그리고 약속대 역량의 둘을 공허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침묵하면서도 자신은 오로지 한 가지를 위해 그 자리에 있노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것으로도 충분했다. 세계의 에너지들을 진전시키는 기술이 되는 정치에 그는 일자의 특질을 분별 있게 사용함으로써 내전을 막는 기술이 되는 정치를 맞세웠던 것이다. 통치 수사의 형태로 그는 다음의 것을 들려주었다. 다자가 오래된 이원론을 무너뜨림으로써 자신을 저절로 평화 속에 안착시킨다는 것은 참이 아니다. 내문을 일으키는 둘에 대해 결집하는 일자가 맺는 관계는 이렇게 정치라는 하나의 기술과 권위라는 하나의 덕을 참조하였다. 랑시에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상대편의 후보와 언론과 사회적인 모든 담론들과 분석하는 사람들은요, 약속대 역량이라는 대결 구도를 만들고자 했어요. 그런데 공격을 받는 후보, 이때는 미테랑이었나 봐요. 이 사람은 언제나 자유주의 대 사회주의, 진보 대 보수, 이런 대결 구도 자체를 무너뜨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치적인 입장과 판도에서 보면 가장 최악의 선택을 했대요. 무엇이냐? 저 대결 구도 자체를 무너뜨린 겁니다. 기존 정치에서 통용되지 않았던 가장자리로 충돌이라는 담론을 저 아래로 끌어내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던 모든 담론들을 다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딱 한 가지 했대요. 이건요 41쪽에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랑시에르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지난 시간에
읽었던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딱 한 가지를 약속했대요. 바로 무엇이냐? 더 이상 자신은 공약을 내세우지 않는다. 이게 이 사람의 공약이었던 겁니다. 41쪽 마지막 부분을 보면 랑시에르는 이 부분이 뒤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45쪽에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두 가지의 이념과 가치 속에서 결국엔 힘을 얻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이런 전쟁 혹은 통치의 수사를 사용하여 정권을 잡았는데요. 이 선거를 통해서 더 이상 힘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선거 결과를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고로 정치란, 특히 대통령을 뽑는 선거란 한 나라와 한 국가에서 가장 힘을 쏟는 것, 큰 이슈를 가지고 오는 것인데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와 사람들의 생각과 정치에 대한 기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들은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또 어려운 책 저와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